자, 여러분. 거의 뭐 완성 직전이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예산이 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약 20억 달러죠. 그렇죠.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 네, 그런 최첨단 군사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다. 이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당하죠, 사실. 거의 다 됐는데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 육군이 역 개발 완료율이 무려 98%였답니다. 네, 98%. 정말 코앞이었는데. 그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파라라고 부르죠. 이 프로그램을 그냥 전격 취소해버린 겁니다. 네, 이게 군사기술계에서는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미군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군은 왜 이 꿈의 헬기들을 포기했을까? 네, 그 배경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국방 기술이나 또 전쟁 양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오늘 함께 탐구해 보는 거죠. 단순히 뭐 사건 요약이 아니라 그 맥락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비운의 주인공들, 파라 프로그램 최종 후보였던 두 헬기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시콜스키, 로키드 마틴 자회사죠. 여기서 만든 레이더 X. 이거 재원만 봐도 대단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일단 속도부터가 네. 네, 엄청나죠. 최고 시속이 460km예요. 460이요? 지금 아파치가 한 290km 정도 아닌가요? 네, 그 정도죠. 이거 뭐 거의 60% 가까이 더 빠른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시속 460이면 KTX보다 빠른 건데 헬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엔진만 그냥 좋은 걸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핵심은 그 로터 시스템하고 추진 방식에 있어요. 좀 독특한데요. 독특하다고요? 네, 주 로터가 위아래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돌아요. 이걸 동축 반전 로터라고 하거든요. 양력을 확 높이고 꼬리 날개 대신에 기체 뒤에 큰 프로펠러를 달았어요. 추진 프로펠러죠. 아, 뒤에 프로펠러가 또 있다고요? 네, 그게 엄청난 추력을 내서 앞으로 확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는 거죠. 비행기랑 헬기를 좀 합쳐놓은 느낌. 와, 그렇군요. 단순히 빠른 걸 넘어서 그게 전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속도에 집착했을까요? 아무래도 생존성이죠. 그리고 작전 범위. 아, 생존성. 네, 적 방공망에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이고 더 깊숙이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정찰이든 뭐 병력 투입이든. 개발 목표 자체가 블랙호크의 수송 능력 일부랑 아파치의 공격력을 합친 그런 만능 고속 헬기였어요.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자, 그럼 경쟁자는 어땠나요? 벨사의 360 인빅터스. 이름이 무적이던데 어땠습니까? 인빅터스는 레이더 X랑은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레이더 X가 좀 혁신적인 기술로 확 성능을 끌어올렸다면 인빅터스는 좀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스텔스 성능하고 정찰, 공격 능력에 더 집중한 모델이었죠. 아, 스텔스에 좀 더 집중했다? 네, 크기도 상대적으로 좀 작고 날렵했고요. 레이더에 덜 잡히게 하려는 설계가 보였죠. 최신 센서랑 무장 시스템을 달아서 뭐랄까 미래 전쟁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잘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두 기체 다 정말 당대 최고의 기술을 쏟아부은 건 맞네요. 그죠? 그렇죠.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한 역작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프로젝트가 엎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느낌이랄까? 네,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한 20년 전쯤으로 가보면 RAH-66 코만치라는 헬기가 있었어요. 파라의 어떻게 보면 직속 선배죠. 아, 코만치. 들어봤어요. 그 각진 디자인 스텔스 헬기. 맞죠? 네, 맞아요. 90년대에 개발됐는데 정말 시대를 앞서갔죠. 스텔스 설계는 기본이고 성능도 대단했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24km였고 심지어 뒤로 날면서도 시속 120km가 가능했어요. 뒤로요? 후진으로 120km요? 와, 지금 들어도 놀라운데요? 그렇죠. 당시엔 뭐 상상하기 힘든 기동성이었죠.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코만치도 결국 사라졌잖아요. 왜 그랬던 거죠? 기술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기술은 문제 없었어요. 시험 비행까지 다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돈 문제. 이게 컸죠. 아, 또 돈인가요? 네.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코만치가 원래 상대하려 했던 그 소련의 대규모 기갑부대 위협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 목표가 좀 흐릿해졌군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걸프전 치르고 나서 국방 예산 압박은 심해졌는데 코만치는 너무 비쌌어요. 대당 예산 가격이 그때 돈으로도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이었으니까요. 1,000억. 와, FARA랑 결국 비슷한 이유네요. 그 돈 먹는 하마 비판이 있었겠네요. 근데 그때도 단순히 돈 때문에 그렇게 기대받던 걸 취소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른 이유, 뭐 전략 변화 같은 건 없었나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단순히 비싸다는 것 말고도 그때 미군이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뭐랄까 비정규전, 대테러전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9.11 이후였으니까. 네, 그런 전장에서는 코만치 같은 비싼 스텔스 헬기보다는 차라리 검증된 아파치나 아니면 무인기, 드론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결국 코만치는 시제기 딱 2대만 남기고 2004년에 공식 취소됐고 그 자리를 이제 고참이죠. 아파치가 계속 지키게 된 거죠. 아파치가 벌써 첫 비행한 지 50년이 다 돼가요. 이야, 정말 안타깝네요. 그 코마치의 실패를 딛고 파라를 시작했을 텐데 결국 또 비슷한 운명이라니.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 파라를 멈추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이번에도 그냥 비용이랑 시대 변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이번에도 뭐 비용 증가, 개발 지연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2022년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 전쟁이 진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한테 현실 충격, 현타를 안겨줬죠. 그 전쟁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정말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라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드론이었죠, 드론. 네, 드론. 수백억, 수천억짜리 최신 전차, 장갑차가 그냥 몇백만 원짜리 상업용 드론이나 자폭 드론에 그냥 맥없이 터져나가는 모습이 막 실시간으로 보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영상들 보면서 와, 저렇게 쉽게 파괴되나? 하고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싼 유인 전투기나 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교적 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맨페즈라고 하죠. 아니면 드론 공격에 격추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첨단 무기가 오히려 지켜야 할 약점이 되어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와, 게임의 룰이 바뀌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냉정하게요. 아무리 성능 좋은 소수의 비싼 유인 플랫폼이라도 다수의 싸고 똑똑한 무인 시스템 앞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2024년 2월에 FARA 중단을 딱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FA 파라 헬기랑 드론을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극단적인 비교지만 한번 생각해보면요. 레이더 X 한 대 가격이 대략 1,000억 원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1,000억 원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효과 본 수영 공격 드론은 싼 건 100만 원대도 있고요. 좀 비싸도 수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100만 원짜리도 있다고요? 네. 그럼 단순 계산하면 레이더 X 한 대 값으로 이런 드론을 수천 대에서 많게는 진짜 수만 대까지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이게 너무 단순화시킨 비교긴 해요. 실제 운영에는 뭐 통제 시스템, 데이터 링크, 인력 유지 보수 이런 부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그래도 기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드론도 약점은 있잖아요. 뭐 전자전에 취약하다거나 통신 끊기면 어떡하냐, 작전 반경이 짧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유인 헬기를 다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드론이 만능은 아니죠. 약점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랑 그 잠재력이에요. 발전 속도. 네. 인공지능, AI랑 합쳐지면 드론이 점점 더 알아서 판단하고 임무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여러 대가 막 벌떼처럼 같이 움직이는 드론 수험 기술 같은 건 유인기로는 하기 힘든 새로운 전술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아, 드론 수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격추돼도 조종사가 다칠 일이 없다는 거죠. 인명 손실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니까 미군은 FRA 같은 비싼 유인기보다는 생존성 높고 싼 무인 시스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증거가 된 거네요. 미래 전쟁은 소수의 강철 거인이 아니라 다수의 작은 날개들, 그러니까 드론과 AI 중심으로 간다는 걸 보여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FRA 하나 취소한 걸 넘어서 미군 전체의 전력 구조, 무기 개발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신호탄인 거죠. 기존 헬기들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졌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파치는 50년이나 됐지만 당장 대체할 게 없어서 계속 쓸 것 같고요. 네. 근데 미군의 주력 수송 헬기인 블랙호크는 2025 회계 연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신규 생산을 안 합니다. 아, 블랙호크 맞아요?
그럼 FRA에 들어갈 뻔했던 그 많은 돈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전부 드론 개발에 쓰나요?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차세대 무인 시스템이랑 관련 기술 개발해요. 예를 들면 AI 기반 자율비행이나 표적 식별 기술, 소형 드론 대량 생산 및 운용 능력, 그리고 유인기랑 무인기가 같이 작전하는 거 있잖아요. MUMT라고. 아, MUMT요. 유무인 복합 체계.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유인 항공기가 약간 사령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대의 드론들을 통제하면서 같이 싸우는 거죠. 아, 팀플레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조종사는 좀 안전한 뒤쪽에서 상황 보고 지시 내리고 드론들이 위험한 곳에 먼저 가서 정찰하거나 적 방공망 무력화하거나 직접 공격하거나 이런 식이죠. 조종사는 안전하게, 작전 효과는 최대로.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미 육군에 이미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공중 발사 효과, ALE라고 하던데요? 네, ALE 프로젝트. 그게 대표적입니다. 헬기나 비행기에서 발사돼서 적진 깊숙이 날아가서 정찰, 감시, 전자전, 제한적인 공격까지 하는 소형 드론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미군이 이미 2024년부터 수천 대 규모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수천 대요? 네, FARA가 취소됐으니까 이쪽에 예산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죠. 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되네요. 거대한 강철 잠자리 몇 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의 작고 똑똑한 벌떼들이 협력하는 시대로 가는군요. 그러면 FARA에 쓰려던 그 첨단 기술들 있잖아요. 레이더 X의 고속 비행 기술이나 인빅터스의 센서 기술 같은 거. 이런 건 그럼 이제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낮죠. FARA 프로그램 자체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얻은 개별 기술들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기술 자체는 남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 레이더 X의 그 고효율 로터 시스템이나 고속 비행 제어 기술은 나중에 대형 무인 수송기나 고속 드론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 있고요. 인빅터스의 센서나 스텔스 기술도 다른 종류의 무인 정찰기나 공격 드론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보통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당연히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특히 요즘 우리 한국 방산, K방산이 뜨겁잖아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같은 거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국 방위산업이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 하나나 현대, KI 같은 곳들이 가끔 보면 되게 조용히 뭘 개발하다가 갑자기 짠!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었죠. 이걸 언제 만들었지? 싶은? 네, 약간 조용한 강자 같은 느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이런 FAR의 취소 같은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다가올 드론 시대에 맞춰서 독자적인 무인 시스템이나 핵심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 가능성 있네요. 특히 한국이 가진 강점을 생각하면 더 그래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AI나 소프트웨어 기술, 정밀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이 무인 시스템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확실히 드론의 눈, 뇌, 신경에 해당하는 센서, 통신 모듈, AI 칩 이런 거는 한국이 잘하는 분야니까요. 어쩌면 비싼 유인기 경쟁에서는 좀 뒤처졌을지 몰라도 이 다수의 똑똑한 무인 시스템 경쟁에서는 오히려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좀 발상을 바꿔야죠. FARA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꼭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 즉 스마트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소형 무인 시스템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헬기가 될 뻔했던 레이더 X와 인빅터스. 결국 하늘을 날지 못하고 박물관이나 연구소에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전쟁의 변화, 그리고 드론과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2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값비싼 수업료였고 또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헬기들 만들려고 개발했던 그 수많은 기술들은 분명 다른 형태로 미래 무기체계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 전쟁은 더 이상 소수의 크고 힘센 유인병기가 아니라 다수의 작고 똑똑한 무인 시스템, 즉 작은 날개들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도 빨라질 겁니다. 기술 발전이 군사 전략이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전쟁의 주역이 이렇게 소수의 고가 유인 무기에서 다수의 저가 지능형 무인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공권이라든지 군사 감대국, 이런 전통적인 개념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AI 기반의 무인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약점이 드러날지, 혹은 반대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